Well, I say to them tonight, there i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is not a black America and a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미국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의 한국 내 호감도는 70에서 80%를 넘나들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지금도 그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그를 이토록 좋아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는 1961년 8월 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케냐 출신의 경제학자였고 어머니는 캔자스 출신의 백인 미국인이었죠. 하지만 오바마가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했고 아버지는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오바마는 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오바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고 하와이라는 다문화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었죠.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그의 삶과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바마가 6살 때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남자와 재혼했고 가족은 자카르타로 이주했습니다. 오바마는 그곳에서 4년 정도를 보냈는데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걱정했고 결국 오바마를 다시 하와이로 보내 외조 부모님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10살의 오바마가 하와이로 돌아와 입학한 학교는 푸나호우 스쿨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하와이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사립학교였죠. 1841년에 설립된 푸나호우 스쿨은 하와이 왕실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고 하와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와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이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계신 외조부모에게 아들을 보내 푸나호우 스쿨에 입학하도록 하였고 외조부모는 그가 명문학교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오바마를 푸나호우에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장학금과 재정 보조를 받아서 충당했지만 여전히 외조부모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의 교육의 뒷바라지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이 감사의 마음은 훗날 그를 가족을 중시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 조부모의 희생이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네요. 하지만 청소년기의 오바마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학업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 계속 혼란스러워했어요. 학교에는 흑인 학생이 거의 없었고 오바마는 종종 자신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서전에서 이 시기를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려는 투쟁의 시기였다고 회상했죠. 이 시기에 오바마는 농구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푸나호우 스쿨 농구팀에서 활약했는데 비록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팀의 중요한 일원이었어요. 친구들은 그를 베리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그는 농구 코트에서 동료애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1979년 오바마의 팀은 주 챔피언십을 차지했는데 이는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팀워크와 끈기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시기에 오바마는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당시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실험했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술을 마셨고 마약을 했다. 내가 누구인지 잊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는 썼죠. 이런 솔직한 고백은 나중에 그가 정치인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푸나호우 스쿨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에피소드는 그의 영어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에릭 쿠시마라는 선생님은 오바마에게 문학의 힘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바마는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는 나중에 그의 강력한 연설 능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79년 오바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옥시덴탈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비판적 사고와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곳이었어요. 약 2,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아담한 규모였지만 교수진의 질과 학문적 분위기는 뛰어났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학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대규모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종합대학, 소규모 학부 중심 대학인 리버럴 아트 칼리지, 전문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니어 칼리지로 나뉩니다. 특히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는 학부 과정 중 소규모 토론식 위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즈 칼리지, 에머스트 칼리지 등의 최상위권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입학 난이도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비견됩니다. 옥시덴탈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와이를 벗어나 본토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의 다양성과 진보적인 분위기가 그에게 맞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오바마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정치와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옥시덴탈에서 오바마는 정치학을 전공하며 칼 마르크스, 프란츠 파논 같은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는 흑인 학생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에도 참여했는데 이는 그의 첫 정치적 행동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1981년 오바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것이 그의 첫 공개 연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무대에 올라섰을 때의 두려움과 흥분을 회상했는데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짧은 연설이었지만 그에게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오바마는 옥시덴탈이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더 큰 도전과 더 깊은 학문적 환경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1981년 오바마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컬럼비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뉴욕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 세계적 수준의 학자들, 그리고 더 경쟁적인 학업 환경. 오바마는 이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컬럼비아에서 오바마는 정치학을 계속 전공하면서 국제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특히 핵무기 확산과 국제 분쟁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시기에 오바마는 매우 진지하고 집중된 학생이었습니다. 파티나 사교 활동보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논문을 쓰고 사색하는 데 시간을 보냈죠. 뉴욕에서 그는 할렘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조깅을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이 시기를 그는 승려 같은 삶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외롭기도 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컬럼비아에서의 중요한 경험 중 하나는 인턴십이었습니다. 오바마는 뉴욕의 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이 경험은 그에게 기업 세계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어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1983년 오바마는 컬럼비아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논문은 소련의 핵 군축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국제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졸업 후 그는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로스쿨이나 비즈니스 스쿨에 진학했지만 오바마는 다른 길을 찾고 있었어요. 졸업 후 오바마는 1년 정도 뉴욕에서 일반 회사에 취직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신문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모집 광고를 보았고 그것이 자신이 찾던 일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간단히 말하면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가예요. 주민들 얘기 듣고 사람들 모아서 조직 만들고 지역 정치인이나 기업한테 압력 넣어서 주거, 고용, 교육 문제를 개선하는 거죠. 1985년 24세의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의 빈민가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한 곳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실업, 범죄, 교육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었어요. 그의 월급은 1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고 낡은 혼다 시빅을 몰고 다니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비리그를 나온 젊은 혼혈 청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넌 우리를 이해 못해라는 말도 자주 들었죠. 오바마는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바마는 점점 더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조직해서 시 정부의 놀이터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성공했어요. 또 성면 제거 프로젝트를 이끌어 공공주택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었지만 오바마는 이를 통해 풀뿌리 조직화의 힘을 배웠습니다. 시카고에서의 3년은 오바마에게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 노조 활동가들,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미국 사회의 현실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한 실업자 집회를 조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는 좌절했지만 한 나이 든 여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져. 이 말은 오바마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의 인내심과 끈기를 길러주었습니다. 1988년 오바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한 거예요.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은 의미 있었지만 그는 더 큰 규모의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법을 배우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책을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해 가을,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법학 교육기관 중 하나로 대법관, 상원의원,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었어요. 경쟁은 치열했고 학업 부담도 엄청났습니다. 하버드에서 오바마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함, 분석적 사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능력은 교수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수업에서 활발하게 발언했고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바마는 하버드로 리뷰의 편집장으로 선출되었어요. 하버드로 리뷰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학 저널이었고 그 편집장은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바마가 이 직위를 맡은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었죠. 이 선출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 젊은 법대생을 보도했어요. 갑자기 오바마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여러 로펌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은 교수들과의 교류였습니다. 특히 헌법학자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오바마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트라이브 교수는 나중에 오바마를 내가 30년 동안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죠. 1991년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월스트리트의 대형 로펌에 취직했지만 오바마는 다시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였어요. 유권자 등록 캠페인으로 15만 명의 새 유권자를 등록시켰고 시민권 소송 전문 로펌에서 일하며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헌법학 강사로도 활동했어요. 1995년에는 첫 책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을 출간했습니다. 1996년 35세의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주 상원에서 그는 초당적 협력의 달인이 되어 사형신문 녹화 법안,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요. 200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참패했는데 이 경험으로 더 겸손해지고 신중해졌습니다. 2004년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거죠. 그런데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유주의 미국도 보수주의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합 중국입니다. 17분간의 연설로 그는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되었고 11월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05년 워싱턴에 간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5번째 아프리카계 상원의원이었어요. 2006년 두 번째 책 담대한 희망을 출간했고 2007년 2월 10일 링컨이 유명한 연설을 했던 스프링필드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원 경력 2년 상대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하지만 오바마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과 변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풀뿌리 캠페인은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 후 Yes We Can 구호는 전국으로 퍼졌고 6월 마침내 민주당 후보 지명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계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였죠. 본선에서 상대는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9월 금융위기가 폭발했을 때 오바마의 차분한 대응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2008년 11월 4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바마는 선거인단 365표로 압승했어요. 시카고 그랜트파크에 20만 명이 모였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봤습니다. 만약 여전히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이 그 답입니다. 그날 밤 106세의 앤 닉슨 쿠퍼가 애틀랜타에서 투표했습니다. 노예의 손녀로 태어나 여성이 투표할 수 없던 시대를 살았던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 당선을 목격한 거예요. 하와이의 혼혈 소년에서 미국의 44대 대통령까지 오바마의 여정은 그 자체로 미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방황도 했고 실패도 경험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푸나호우에서 농구를 하던 소녀는 컬럼비아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했고 시카고 빈민가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으며 하버드에서 최고의 법학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2009년 1월 20일 워싱턴 DC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셔널몰을 가득 메웠어요. 링컨 기념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미국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현실이며 심각하고 많다는 것을 인식하며 모였습니다. 그것들은 짧은 시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여 알아두십시오. 그것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와이의 해변에서 시작된 여정, 시카고의 거리에서 계속된 꿈,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키워진 희망이 그날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여정이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